자, 이제 317페이지 조직의 형태 구조. 자, 이쪽은 우리가 앞에서 조직 구조를 대표하는 것들 기계하고 유기적 구조를 얘기했고 그 형태를 구체화시킨 조직의 유형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1절에 관료자가 나오고 있는데 출제 빈출은 B급이야. B급인데 포인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특징과 병리 현상 그리고 동태와 방안. 각각 B급, C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관료제는 우리가 앞에서 기계적 구조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이나 그런 것들은 기계적 구조에 근거하여 내용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3장을 잠깐 넘겨보자. 4장 어디 나오나 5장 페이지 326. 자, 326페이지에 첨삭지대 기계하고 유기 나왔죠, 여러분들. 그 박스 특성 나온 거 봐. 자, 제가 기계적 구조를 얘기할 때 조직 구조의 3대 변수 공간의 복집 기억났나? 그래서 거기 복잡성 높고 공식화 높고 직권화가 높은 조직을 뭐라 한다? 기계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이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지금 얘기한 관료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조직 구조의 3대 변수가 높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에 근거하여 317페이지 개념 형태부터 보겠는데 뭐 개념을 교재 형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 개념은 구조론적 관점이야. 그러니까 구조론적 관점의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도의 계층제의 구조 나왔고, 두 번째 합법적 지배, 법에 따른 지배, 세 번째 조직 규모, 대규모의 조직이다라고 파악한 게 배워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얘기한 밑줄친 세 가지 형태는 꼭 가져가야 돼. 계층제의 구조, 합법적 지배, 세 번째 대규모의 조직. 이 형태는 꼭 가져가야 되는데, 자, 한 장을 넘겨서 319페이지를 바로 보세요, 여러분들. 319페이지 보시면 쌍거로 이번에 특징이 좀 나왔죠. 그럼 좀 전에 얘기한 그 내용을 잠깐 보면서 보자. 1번에 고대의 계층적 구조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자, 계층적 구조는 꼭대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야. 꼭대기 한 사람 자체에 모든 거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 하면은 한 장을 넘겨보시면 12번에 고도의 집권적 구조란 말 나오죠. 꼭대기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 자체가 집중되어 있고, 자, 여기 보자. 인간관계도 위에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하네. 하죠. 이러한 인간관계를 우리는 수직적 인간관계라고 그럽니다. 그 12번에 고도의 집권적 구조 옆에 수직적 인간관계란 말로 하죠. 자, 이 계층제의 구조는 조직구조가 안정성을 띠죠. 안정된 조직구조는 불안정한 조직에 비해서 미리 예측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319페이지 맨 밑에 8번 예측 가능성 높다 그런 말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자. 구조가 안정되어 있으면 여기 보자. 구성원도 그만큼 신분이 보장이 될까 안 될까? 만약 구조가 불안정하면 이게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도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강력한 신분 보장. 그것을 뭐라 하냐? 자, 한 장 다시 넘겨서 11번에 전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임직. 야, 너 전임이냐 아니냐 그런 거 얘기잖아. 전임직. 11번에 끝에 신분 보장이란 말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다시 특징에 여러분들 세 번째 나온 거 보자. 아까 합법적, 합리적 지배겠죠. 법에 따른 지배는 감정을 배제하기 때문에 합리적 지배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고, 그럼 여러분 6번에 법규위한 직무수행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럼 법에 근거하여 권한과 책임도 명백히 구분이 돼야 한대. 그래서 2번에 권한과 책임의 명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법에 따른 업무 수행은 개인의 사적 감정을 배제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과 사적 감정을 엄격히 구별한다. 그래서 7번에 공사 엄별주의. 이 감정을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걸 정의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정의성을 없앤다 해서 뭘 정의성, 매몰할 때 뭘이야? 없앤다. 비정의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딱 같은 말이에요. 자, 다시 앞쪽으로. 아까 개념 정의할 때 대규모의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규모의 조직은 업무 처리가 문서야, 구두야? 그래서 5번에 문서 중심의 업무 처리,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배법관리제는 19세기의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등장을 해. 그럼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전문화, 분업화 이런 게 근대화가 시작이 돼야 안 돼? 되지. 그래서 나온 게 4번에 업무의 전문화, 세부화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고, 또 19세기는 이제 여러분들 고용관계도 신분적 예속관계가 아니라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고용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에 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신분적 예속 관계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시험 봐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자, 하여간에 지금 이게 12가지의 형태가 배보 관리의 특징인데, 자, 여기 보자. 내가 좀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조직 구조의 3대 변수 기계. 이를 대표하는 것이 관료제. 그럼 구조의 3대 변수는 공간의 복집, 공식화는 없다 그랬죠. 이 공식화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법규, 문서.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거기 3번에 합법적 지배, 5번에 문서, 6번에 법규란 말 나왔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공식화, 그 다음에 여기 보자. 공간의 복집. 요 직권적 구조. 아까 여러분들 12번인가 14번인가 12번에 고대의 직권적 구조 나왔어, 나왔어? 나왔잖아. 자, 여러분들 복잡성은 조직에 뭐라 그랬어요? 분화. 이건 두 가지 형태, 뭐하고 뭐. 수직적 분화가 있고 수평적 분화가 있다. 수직은 뭘 만드는 거다? 계층을 나눌 때까지 계속 날아간다. 계층제. 그래서 고대의 계층제 1번 나왔어, 나왔어? 나왔고. 수평적 분화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어디 나왔어요, 여러분들? 4번의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그래서 여러분들 기계적 구조 자체를 대표하는 게 배보 관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배보 관리제 특징을 지금 얘기한 거 이게 잘 안 떠오르면은 조직 구조의 3대 변수의 값이 높다 해가지고 기계적 구조의 형태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320페이지 배보 관리제 평가가 나와. 자, 배보 관리제는 이제 30년대의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비판자 시작되는데, 그 60년대 발전론자, 70년대 후기 관리제 쭉 나왔는데,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70년대의 후기 관리제에 의한 비판에서 가루 안에 물어나서 극단적 비판이란 말 나왔죠? 왜 그러냐? 이들은 관료제 끝장났다까지 얘기해.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관료제 사멸론이란 말 나왔죠. 그래서 극단적인 비판을 얘기할 때는 70년대 후기 관료제 사멸 정원까지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만 정해 두시고, 그 밑에 이제 병리 현상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꼭 암기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의 모토는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옆에 와봐. 최초로 병리 현상 지적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동서과잉 별표. 동서과잉은 의미를 묻는 게 거기서 3번 나왔어. 동서한다. 규칙이나 표준형 절차에 지나치게 과잉 동서한다. 그 표현이에요. 이때 규칙이나 표준형 절차는 뭘 얘기하는 거야? 법규를 얘기하는 거야. 법에서 규정한 규칙,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법규를 중시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동서과잉이야. 근데 동서과잉의 의미는 이 형태로 묻는 게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이번에 셀 조직도 좀 가지고 가야 돼. 할거지. 아까 업무의 분업화 얘기해서 업무의 분업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여러분들 옆집하고 여러분들 화합이 잘 돼 안 돼?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분할되어 다툼이 있다. 이것이 할거지예요. 셀즈닉 할거지. 셀 그러면 꼭 세포 분열 같은 느낌이 들어 안 들어? 그 스펠링 틀리지만 셀. 말하는 셀은 CEL 아니야. 그러니까 할거지 기회 두시고, 엘빈 구드너 여러분들 복규 만둥지 그것도 가져가시고, 5번에 여러분들 베블렌이라는 사람 나온 거 있죠. 밑줄. 훈련된 무능. 훈련된 무능은 뭐야? 한 가지 일은 잘하는데 다른 일을 시키면 전혀 못하는 것들. 이게 이제 훈련된 무능이라고 얘기하죠. 베블렌 유도해야 돼. 훈련된 무능. 다른 말로 전문화의 무능이라 그래. 전문화의 무능 적어놓자. 전문화의 무능.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번문 용례란 말 나오죠. 이 번문 용례는 번잡한 문서와 용례, 예식에 집착한다 그런 말이야. 번잡한 문서와 예식에 집착한다. 번문 용례. 번잡한 문서와 예식에 집착한다. 지나친 문서 중심주의 여러분들. 그거 좀 가지고 가시고, 거기 여러분들 영어로 뭐가 나왔어요? 레드 테이프 나왔는데, 레드 테이프란 말은 서류 따발을 묶어놓은 빨간색 끈을 얘기하는 거야. 분홍색 끈. 그러니까 이 분홍색 끈 자체는 서류 따발 뭉치를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지나친 문서나 형식을 중시하고 있다. 그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의 저항, 인격성, 관료 독선주의 쭉 나오는데, 세 번째 줄 끝에 외적과 제추구 밑줄. 자, 관료가 공복자로서의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권력만 추구하는 현상을 외적과 제추구. 그 다음 별표, 피터의 법칙. 이 피터의 법칙을 무능력자의 조직주의 점유 현상이라 그래요. 너무 지나친 신분 보장은 능력 없는 사람이 계속 지위를 점유할까 안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 그 맞는 과장 해가지고 무능한 사람들이 계속 지배하고 있다. 왜? 신분 보장 때문에 그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력 구조 이원화로 왔는데,
상사의 계서제란 계층제, 계층제 지위에 근거하여 권한과 명령을 내려야 내려. 내리는데 최근 여러분들 여기 보자. 정보조직 같은 경우에도 구급 공무원 자체의 여러분들 지식이라든가 전문성 굉장히 높아. 요새 여러분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학교에도 이제 요새 프랭카드 붙잖아. 웬만한 대학교 구급 공무원 학교에 프랭카드 붙어요.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 같지만은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대학 동기 한 녀석이 이제 요 LG 그룹장으로 있는 놈이 있어. 내일 모레 정렬할 텐데 얘 딸내미가 둘 다 저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둘 다. 근데 이제 뭐 하여간 둘 합격을 했는데 큰 딸은 이제 수원에 있는 여러분들 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작은 딸은 수원시 의회에서 근무해. 근데 작은 딸애가 뭐냐면은 그 3학년 때 합격을 했어. 4학년 그런가 보다. 4학년 때 하여간 합격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근무하면서 학교를 이제 뭐 학점을 받으면서 다닌 게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제 했다고. 근데 졸업을 해서 갔는데 그 의회에 있는 여러분들 그 직원들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나온 게야. 나왔는데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는데 학력이 서울대, 연대, 고대. 얘는 건대 나왔거든. 그런 애들이야. 구급공무원 시험 합격한 애들이. 어? 그 여러분들 쫄란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옛날에 뭐냐 행정고시 수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공무원 구급공무원 하나 되게 쉬운데 그럼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고 공무원 정도에 합격하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1000페이지 넘는 교재를 몇 권을 가지고 공부해. 5권. 거기다 문제지까지 하면 여러분들 한 10권 정도의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공무원들 애들을 어떠한 애들보다 높게 평가해. 나는 행정고시보다 오히려 공무원 된 애들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 행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글 잘 쓰고 2차 시험이니까 뭐가 필요해? 이걸 잘 써야 돼. 글씨가 예뻐요. 글씨 나쁜 행정고시 볼 생각하지도 마. 다 떨어져. 근데 봐, 글씨 나빠가지고 공무원 행정고시 하는 한 명도 없어. 모르지. 앞으로 애들 시험 자체를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한다 그러면 모르더라도 그래서 그리고 행정고시 같은 경우 그러면 여자가 많이 합격을 해, 남자가 많이 합격해. 요새 여자가 글씨가 여자가 좋아 안 좋아? 남자애들은 여러분들 걔들은 일본어가 더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요새 다 그런 일 때문에 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행정고시 합격하는 애들 많이 있거든. 근데 행시보다는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들 볼 때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는 애들이 굉장히 비슷한 뛰어난 뇌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보자. 그럼 관료제의 조직에 들어간 애들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띄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있던 여러분들 뭐 상사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옛날에 공무원 되기 쉬워서 어려웠어. 아 옛날에 공무원 되기 쉬웠어요. 우리 때는 선생님 때는 공무원 공부 못한 애들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공무원이면은 아버지 공부 잘했다 그러지 거짓말이야. 이게 보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아예 꼴찌는 아니지만은 반에서 한 20등 정도. 선생님 때가 한 70명 60명 정도 됐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된 애들이 공무원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공무원 되기가 하늘 별따기야. 하늘 미안합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시 공무원 시험 합격 시험 인원 발표했어요? 몇 명 뽑은데? 600명? 3배로 줄었다고? 늘었지.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 이번에 무조건 돼야 한다. 여기 봐봐. 여기 다 합격했는데 나무 안 넘어. 여기를 다 합격했는데 나무 안 넘어. 아이 그만둬라. 그런 자신 갖고 해야지. 자 지금 얘기한 게 뭐야? 상사의 권한과 부하들 자체가 이제 전문성을 띠고 조직에 들어간다고. 능력에 따라 이기면 되니까 그 권한의 충돌이 이루어지고 비머스 증후군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 하단 나온 거 보자. 성경에 몸이 크고 힘이 아주 센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데 이건 자 배법 관리자는 아까 조직 규모가 대규모라 그랬어요. 그럼 대규모의 조직은 행동이 굼뛰어 아니면 재빨로 굼뛴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국민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지 못하고 굼뜬 행동을 보이는 것들, 그걸 비머스 증후군이다라고 얘기하고, 요 표현은 그 맨 밑에 보시면은 엠빌린 토플러의 카멜리 폰트랑 같은 말이에요. 이 카멜리 폰트는 카멜 플러스 엘리펀트의 합성어야. 그러니까 낙타처럼 느리고 몸집이 코끼리처럼 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뇌도 나쁘고 여러분들 느리고 근데 몸집은 거대. 그러니까 국민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해 못해.
못하죠.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얘기한 것 정도는 꼭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병리현상을 묻는 것들도 출제에서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정도 봤으면 됐고 자 이제 좀 넘겨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323페이지 323페이지 맨 밑에 관료제에 뭐가 나와? 동태화 방안. 자, 동태화 방안 한번 읽어보세요. 관료제는 환경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직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 바로 뭐야? 유기적 구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구조를 유기적 구조로 만드는 것. 이게 동태화 방안이야. 알았습니까?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유기적 구조, 기기사, 매수네요 그런 거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잖아. 에도크라시 배워서 안 배웠어? 조리석 그 밑에 에도크라시라는 게 나와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에도크라시 하나만 밑줄 쳐놔. 쳐놓고 유기적 구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지 말자는 얘기야. 알았습니까? 그렇게만 좀 정리두자. 자, 그거 봤으면은 쭉쭉 넘어가서 327페이지. 자, 공식과 비공식. 이건 출제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근데 출제에 나오면은 그냥 이걸 맞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자, 개념 잠깐 봐봐. 쌍가리블의 특성에 생성원이만 잠깐 봐봐. 공식은 뭐야? 복귀에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조직. 비공식은 자연 발생적인 조직이야. 자, 그대로 보자. 삼성전자 그럼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공식이죠. 회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 삼성전자 안에 취미가 동일한 사람끼리 산악회 만들어서 뭐야? 비공식.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설명할 것도 없고 시험지에 나오면 여러분들 나올 리도 없겠지만 그냥 상식 갖고 답이 다 나와. 자, 329페이지 3들의 계산과 막료. 그 계산과 막료도 거기에 이제 출제 포인트 행정농도 별표 하나 있는데 지워버리세요. 행정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온다고 요새. 뭐 안 나온 지 한 10몇 년 됐어. 근데 이제 계산과 막료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지. 현재 보자. 별거 아니에요. 계산은 계층제의 선에 있다 얘기야. 요 선에 있는 사람들. 요걸 라인 해가지고 계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장관, 차관, 국장, 과장, 계장, 개원 이들이 지금 계산이야. 이제 반면에 기관장 측면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스태프라 그래. 막료라 그러죠. 비서관, 비서, 보좌관 그들을 막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자. 그럼 계층제의 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직의 고유 업무를 담당할까 안 할까? 하겠죠. 막료는 측면에서 뭘 담당해? 지원 업무.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박스에 계산과 막리 업무 구분에 고유 업무 옆에 지원 업무란 말 나왔나? 나왔죠. 그거 하나씩 해두시고 박스 바로 밑에 계산과 막리의 본질적 구분은 모르나? 담당 업무의 성격, 지금 얘기한 식으로 본질적 업무냐, 지원 업무냐에 따라서 양자를 구분한다고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첨삭지도의 행정농도. 과거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잠깐 보겠는데, 행정농도는 거의 맨 앞에 봐봐. 직접 인력에 대한 간접 인력이 비율 나왔죠. 그럼 여기 보자. 요 계산과 막료 가운데 직접 인력은 뭘까? 쉽게. 계산. 간접이? 막료야. 늘 여러분 1박 2일에 출연질 나와. 1박 2일에 출연질 돼지 같은 놈도 나오고 여러분들 그 얍새비도 나오고 여러분 그러잖아. 나 이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노래 부르네. 걔 인물 좀 잘생긴 녀석. 1박 2일에. 옛날에 제빵지왕 김탁구 걔도 나오고. 그치? 걔네들은 뭐냐면 걔들이 개선이야. 굳이 얘기하면은. 근데 옆에서 조명 들고 카메라 하고 얼굴 이렇게 분장시켜줘. 그들 뭐라 하냐. 그들이 막료야. 스태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 보자. 조직의 고유 업무는 누가 하는 거야? 개선이 하는 거고 막료는 지원 업무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걸 직접 인력, 이걸 간접 인력이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 간접 인력. 막료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행정 농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첫 번째 줄 옆에 개선에 대한 참모 인력의 비율 이것만 좀 정해 두세요. 그걸 행정 농도라고 하는구나. 개념만 이해될 것. 알았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 말씀은 331페이지에 위원회 조직. 자, 출제 포인트에 C급 자리가 2개 있죠. 장단점 묻는 것하고 위원회 유형 가운데 행정위원회, 독립기재위원회 특징 묻는 것들 그런 것들이 출제해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자, 일단은 위원회가 무엇인가 개념 정의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자, 위원회 우리가 이제 단독제나 독임제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독제나 독임제는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게 대응되는 거니까 의사결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위원들은
대등한 관계에 근거하여 권한 갖고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합의하는 거야. 여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두 번째 줄 복수의 자연인 인간에 의하여 구성된. 그 다음 나온 거 봐. 수평이란 말로 하죠. 대등한 관계. 분권이란 말로 하죠. 합의한다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리고 위원회는 막료야. 개선이 아니야. 막료 조직으로 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이제 내려가서 위원회 조직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자, 장점 나온 거 보자. 일단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네. 하니까 특정 정치인의 일방적 압력을 차단시켜주고 배제해주죠. 그래서 행정의 중립성과 특정 정치인에 의하여 여러분들 업무의 차단을 방지한다는 것은 행정의 계속성 유지에도 기여하고 조직의 안정성 유지에도 기여한다 안 한다? 기여하겠죠. 또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가능케 하죠. 그렇죠? 또 서로 만나서 사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도 해야 하네. 하죠. 우리 뭐 여러분 얘기해 보자. 부처별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차관급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로 이해관계 다툼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여러분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건설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어디야? 국토해양부 아니야. 근데 환경부는 건설 개발을 찬성해 반대. 반대하다 보니까 거기 청정 지역 같은 경우에 개발 안 된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국토부로 여러분들 요새 뭐 실업난도 있고 뭐 그쪽은 좀 해야 한다 하고 의견 대립할 때 어떻게 하냐? 차관 회의에서 여러분들 조정을 합니다. 사전에 이 이해관계 사전 조정을 얘기하는 거야. 자, 얼굴 마주보고 의견을 교환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활성화가 주고 그 밑에 분권적 권력 각각 위원들이 권한 갖고 참여해야 하네. 그러니까 권력제 분배 유익하겠고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도 활용할 수 있겠고 다수가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관리자 양성 계기가 된다. 쉽죠? 그래서 이거 외워요? 어떻게 외워? 그냥 이건 읽고 이해하는 거지 외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함정 파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리는 함정이 어떻게 파지는지 그 단점 한두 가지만 보면 돼. 1번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래. 결정의 지연이야 신속한 의사결정이야. 결정의 지연 함정 하나. 됐습니까? 두 번째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 책임이 명확해. 책임 한계 뭐 바꾸는 문제야. 3번에 결정에 타협함이 있줄. 결정에 타협하는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야. 이건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친구 기분 나빠할 텐데 타일의 눈치를 보는 결정, 그걸 결정에 타협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 결정에 타협하는 단점이구나. 자, 다수가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비밀이 확보되겠고, 그죠? 여러분들 의사결정 자체가 지나치게 지연되면 나중에 하품 나와 안 나와? 하품 나는 건 뭐야? 무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행정의 무력화를 가져온다. 그 정도만 정리. 선생님 6번은 시험지 안 나와. 6번은 말도 안 되는 단점이야. 6번은 말도 안 되는 단점이야. 그래 안 그래? 나는 이거 단점이라고 내가 적어놓고 있지만 이걸 단점이라고 쓴 개새끼들 미안합니다. 아니 이거 그럼 그 위원회 조직 그럼 여러분들 합의제 민주제 조직인데 이렇게 만들면 그 합의제 민주제 조직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단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단독제 독임제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얘기해 보자. 독임제는 책임 한계가 명확하잖아. 명확하죠. 근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행정학자들이 우리 김철민 선생님한테 와서 뭘 배워야 돼? 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국어. 이게 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가끔 책을 써가지고 6번 같은 편에 놓고 있는데 선생님 왜 적어놨어요? 선생님은 야인 아니야 지금 강의하는 사람. 그러니까 출제에 나오는 책들 같은 경우를 모자이크 집어넣은 건데 그래서 이 6번은 시험지 안 나와. 그래서 출제된 사람이 다 이렇게 나올 텐데. 자, 그건 그런 거고 넘어가 보자 여러분들. 자, 위원회 유형에 관한 형태가 네 가지가 좀 나와 안 나와?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기재위원회. 자, 자문위원회는 뭘 목적으로 한 게야?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노사발전, 경제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있어. 대통령 자문위원회야. 그럼 대통령한테 경제발전 노사관계에 대한 자문해야 하네. 그럼 정치인 영향력은 행사하겠지. 그렇죠? 근데 자문과 권고에 불과한 거지 법적인 강제력은 없어요. 그래서 법적 구성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맨 앞에 밑줄쳐라. 일본이 함정 파는 게 앞뒤를 바꾸는 문제 하나. 선생님 거기 3번에
유형은요. 유형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와. 왜? 우리나라 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야. 서울특별시만 280개야. 서울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분 서울특별시가 자문위원회가 280개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문제가 좀 많아 안 많아? 많죠 여러분들. 자, 조정위원회. 상이한 의견을 조정 통합하기 위한 위원회. 쉽지 안 나옵니다. 내려가서 행정위원회, 요게 별표하라 그러죠. 자, 행정위원회 벌써 개념을 보세요. 개념 앞에 뭐가 나와? 행정관청의 성격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칠판을 잠깐 좀 보자. 자, 먼저 정리할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이 행정관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고등학교 상 받을 때 교육부 상 받았어, 교육부 장관상 받았어. 여러분들 짝 앞에 있는 애. 교육부 상 받아서 몇 반에? 교육부 장관상 받아서 교육부 장관상 받았죠. 그럼 이 교육부 장관을 행정관청 그러고 교육부를 행정기구라고 얘기해. 그럼 차이점 알겠지? 이건 대내외적 의사표시의 주체가 되는 게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대내적 의사표시 주체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다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교육부 장관은 물어보자. 부령을 제정해야 안 해? 규칙을 만들어 안 만들어? 법규 아니야 법규. 그래서 준 입법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교육부 장관의 결정 지시는 법적인 구성력이 있어 없어? 법적인 구성력, 강제력 다 좋아요. 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관청은 도기명 행정관청이 있고 합의제 행정관청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합의제 행정관청은 도기명이 없는 또 하나 가죠. 그게 바로 뭐냐?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행정관청이야. 자, 제가 칠판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준사법적 기능. 자, 그럼 선생님 합의제 행정관청은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교재로 와. 소송심사위원회가 1대표하거든. 소송심사위원회는 자, 여러분 공무원 됐어요. 공무원 됐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있는 민방위 과장이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 과장이야. 근데 시장 여러분들 어떡하냐? 파면을 냈어. 파면. 근데 여러분들은 파면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어. 너무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죠. 그럼 이 소송심사위원회 소를 제기해. 나 너무 억울해요. 그럼 소송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재결합니다. 요 재결이 재판 결정이야. 재판이 뭐야? 재판이 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게야. 그게 바로 뭐야? 법에 근거하여 판단사자. 이게 재판이야. 이게 준사법적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소송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산하기구이지만 인사혁신처 장관으로부터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어. 무슨 말이냐? 소송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처장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또 소송심사위원회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돼.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를 들면 규칙도 만들어. 준입법적 기능. 자, 교재 보자 여러분들. 자, 개념 다시 해보자. 행정관청의 성격, 합의제 기관, 결정, 밑줄 법적 구성력. 자, 미국 최초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줄 끝에 한국에 뭐가 있어? 소송심사위원회. 옆에 특징 1번 나온 거 보자. 준사법적 기능과 준입법적 기능 가져 안 가져? 같죠? 법적 강제력이 있죠? 디귿번에 독립되어 있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1번에 소송심사위원회 하나 밑줄. 그렇게 내용 정리해 둘 거야. 거기 여러분들 1번에 좀 잘못 나온 게 두 번째 줄. 인사혁신처 내에 설치하지만 인사혁신처 장관이 아니라 처장입니다. 처장. 인사혁신처장이야. 인사혁신처 장관 아니야. 장관급이 아니야. 그러면 차관급이야. 그러니까 거기 두 번째 줄에 끝에 인사혁신처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바꿔놓으라고. 자, 그거 봤으면 됐고, 자, 이제 쌍가로 4번에 독립기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C급이야. 그래서 해보자. 자, 여러분들 독립기재위원회를 얘기할 때는 이거 보자. 특정 부처로부터 독립하여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야. 특정 부처로부터 독립하여 뭘 담당한다?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예요. 그럼 이 특정 부처 자체를 얘기할 때는 3부를 얘기해.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하여 규제를 담당해. 규제는 특히 어떤 분야냐?
경제 분야하고 사회 분야야. 자, 물어보자. 독과점, 경제 분야지. 이걸 규제하는 거예요. 남녀 차별에서 사회 분야죠. 이걸 규제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요걸 담당하는 것이 독립기준인데, 그럼 입법 행정 사업으로 독립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데, 입법부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자 물어보자. 당연히 준 입법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네.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법부로부터 독립돼 있다. 이거 당연히 뭐야? 준 사법적 기능 수행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다. 행정수반 대통령도 간섭할 수가 없어. 막강한 힘을 가져 안 가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4부라고 얘기하고, 앞에 뭐라 하냐? 이건 위원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머리 없는, 수장 없는 위원회. 이렇게 머리 없는 위원회. 머리 없는 제4부라 그래.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자. 옆 사람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봐.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이거는 비판받은 말이야. 비판받은 말이야. 자, 여러분들 독립기재위원회 나온 거 보자. 기업권 19세기 말에 자본주의 고도에 따른 경제, 사회 문제의 국법, 재산권에 대한 상호 규제 때문에 등장했다. 이번에 행정수반을 정점으로 하는 뭐로부터? 부처 편제로부터 독립하여 준 입법권이나 준 사법권을 가지고 각종 규제를 담당한다. 근데 그 세 번째 밑줄 재정상의 독립이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여러분들.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에 예속돼 있어가지고 행정부한테 이식돼 있어가지고 중앙예산기관에 의하여 허락받고 예산을 또 써야 되고 중앙예산기관에 의하여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정상에 스스로 독자적으로 뭐 돈을 만들고 돈을 집행하고 그런 건 없다고. 알았습니까? 옳지 않아 가지고 가시고. 그럼 뒤끝번에 두 번째 줄 브라운로 위원회 머리 없는 제4부라고 비판했다 안 했다? 비판했다. 자, 그럼 1번은 최초의 독립기재위원회 미국 나와요. 뭐가 나와요? 주간통상위원회 미줄. 이 주간통상위원회는 주 정부 간의 통상 문제를 규제했던 위원회야. 1887년도에 만들어져. 이건 좀 외워둬야 합니다. 최초의 독립기재위원회, 주간통상위원회 이렇게 하나 좀 외워둘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 정도 봤으면 됐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 우리나라. 여러분들 4번의 문제점에서 미음번에 하나 체킹.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한 독립기재위는 없으나 유사한 기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 안 나와? 하나만 외워도 맨 앞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야. 그래서 선거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규제를 담당해야 하네. 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기관이라고. 다른 거 요지 마시고 그거 하나만 좀 외워두세요. 자, 말씀 이제 넘겨서 공기업. 자, 공기업은 출제 빈출 B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기업은 우리가 용어 좀 공기업이라고 하는 개념 용어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공기업 뭘까? 이때 공은 여러분들 주체를 얘기하는 게 정부가 만든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부가 만든 기업. 그럼 이거 보자.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공익성을 추구해, 수지 적합을 추구해, 이윤을 추구해. 공익성. 그래서 이들은 1차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 공익성,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온 거 보시면은 공기업이란 하단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선생님 공공단체는 뭡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공기업과 선생님 보자. 공기업과 자 물어볼게. 공공단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정부 조직이 아닐 경우에도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단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그냥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면 그냥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 자, 공공성을 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기업이니까 수단은 뭐냐? 기업. 선생님 거기 수지적합 기업성 뭐야? 이윤을 추구한다고 보는 거예요. 수지가 적합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야, 수지가 잘 맞아 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안 하는 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뭐 하는데 수지가 잘 맞아 그러면 나간 거 이상으로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서 수지가 맞아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된 기업을 우리가 이제 공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다른 거 보죠. 하단에 특성 두 가지가 나왔나? 공공성, 기업성. 그럼 1차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공공성이 돼야 되겠죠. 자, 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공기업의 설치 동기. 자, 설치 동기 자체는 거기 프리드만 교수가 파악하고 있는 5가지 동기가 출제에서 의외로 많이 나와. 이건 좀 암기해둬야 돼. 근데 적어보자. 국민정경독이라고 적어놓자. 국민정경독. 자, 국은 국방상 전략상의 이유, 민간 자본의 부족, 정치 신조, 경제정책, 독점적 서비스에서 외워둘 것. 알았습니까? 국민정경독이라고 외워두자. 자, 일본의 민간 자본의 부족은 민간 기업이 대규모의 사업 운영하는데 자본이 부족해. 그럼 정부하고 연대해서 공기업 만들었다 그 표현이고, 두 번째, 독점적인 서비스를 얘기할 때는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수도, 전기, 전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독점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기업 등장했다 그 표현이고, 그 세 번째, 국방상 전략상의 이유는 자, 군수물자 생산하는 건 민간 기업한테 맡기기 쉬워요. 어렵죠. 그 정부가 여러분들 그래서 공기업을 토대로 군수물자 탱크 만들어내고 전차 만들어내고 비행기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정치적 신조를 얘기할 때는 저거 들어보자. 한번 보자. 영국 오랫동안 노동당이 집권하거든. 노동당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야 아니면 여러분들 자본주의야?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국유화를 강조해, 사유화를 강조해. 국유화를 강조하는 게 공유공산. 그럼 여러분들 국유화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이념, 정책의 신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 만들었다 그 표현이에요. 위기 속의 사업 나왔는데 원자력 우주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 노력이 집중이 돼야 안 돼. 되죠? 이거 실패해봐. 이거 실패하면 큰일이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정부가 공기업 만들어서 관장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경제 정책적 요인은 여러분들 기업의 각종 독점을 가져오고 폐단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기업을 직접 운영했다 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경우가 쭉 나왔는데 일본의 귀족 재산의 권리란 말 나온 거 있죠. 이걸 역사적 유산의 처리라 그래. 일제식민 동시에 일본이 운영했던 적산산업을 해방 이후에 정부가 인수해서 공기업한다고. 거기 예좀 나왔잖아. 2번의 별표, 재정적 수익 충족 별표. 정부가 돈 벌 목적으로 공기업 만들어. 그 정부가 마약 사업 해야 해. 담배 사업 하잖아, 정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기의 비대 방지는 자, 5.16 군사 쿠데타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가 당시 여러분들 민간 기업 보니까 기업이 너무 힘이 세진 거야. 그럼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뭘까? 돈줄만을 딱 지으면 돼, 안 돼? 그 4대 시중은행을 정부에서 인수해가지고 공기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인 사업, 한국도 마찬가지야.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통신, 철도, 전력에 대해서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업 만들었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부가 공기업 자체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의 등장은 5번의 형태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공기업의 유형 나왔는데,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한 장을 넘겨봐봐. 자, 338페이지에 박스에 공공기관의 유형 요약이란 말이 나왔죠? 그다 별표. 거기 이제 박스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가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 위에 두 가지하고 아래의 차이점은 뭐냐면 정원이야. 정원 50인 이상은 이거 두 개야. 미만은 이거야. 거기 여러분들 그 맨 밑에 기타 그 위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해가지고 둘 다 가로내. 정원 50인 이상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자. 공기업과 준정부의 차이점은 전체 수익 가운데 자체 수입액이 5할 이상이다. 그럼 공기업이야. 그래서 준정부야.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그 맨 앞에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이 2분의 1 이상 공기업이 기록하잖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의 형태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지. 뭐하고 뭐? 시장형과 준시장형. 그 차이점이 나와. 자, 시장형 나온 거 봐. 자산 규모 얼마 이상? 2조 이상 동그라미. 그다음에 자체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이 얼마? 85% 이상. 그건 시장. 그렇지 않으면 준시장형이야. 그리고 이쪽에 준정부 기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위탁 집행이 있고 기금관리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네. 하죠? 그래서 그 유형에 관한 형태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교재 보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한 번만 보면 돼. 위에 두 개, 아래의 차이점 뭐? 정원 몇 명? 50인. 자, 요거 전체 수익과 자주 수입이 얼마 이상? 5할 이상 공기업 아니면 준정부.
요 공기업도 자 교재 보지 마. 시장이 있고 준시장형이 있다. 시장형은 자산 규모가 얼마? 2조 and 전체 수익 가운데 자체 수입이 얼마 이상? 85% 이상. 왜 어쩌라? 됐습니까? 그리고 준시장형은 뭐하고 보다? 위탁, 기금 두 가지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쉬는 시간 때 한번 그려봐. 그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식이 돼. 그걸 가지고 가고. 자, 옆 페이지 봐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맨 밑에 공공기관의 구성과 임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꼭 가지고 갈게. 기관장 별표, 감사 별표 끝에. 공기업의 기관장과 감사원이 두는데 둘 다 누가 임명하냐? 대통령이 임명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청권자가 틀려. 기관장은 주무기관장이 제청해. A란 여러분들 공기업 자체가 자 여기 보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거든. 산업통상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쪽에 감사는 누가? 기재부 장관의 제청이에요, 여러분들. 자, 요새 감기 걸린 사람도 있어 없어? 감기 걸리지 마. 감사 기재부, 감기, 감사 기재부, 감기 외워두시고. 자, 둘 다 누가 대통령 임명한다는 건 꼭 외워둘 거예요. 됐죠? 자, 봤습니다. 다른 거 쭉쭉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져가자면은 343페이지 하나 더 가져가 있겠어요. 자, 7번에 공기업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민영화란 말 나오잖아. 자, 우리가 이제 70년대 말 이후부터 이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데 민영화가 이루어진 주요 목적, 이유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묻는 게 어쩌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 경제적 자유의 정진이 나왔는데 자, 선생님 보자. 하나 물어볼게. 정부가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시장에 개입한 거거든. 그럼 아담 스미스의 시장경제 원리하고 충돌이 돼? 잘 조화가 돼? 충돌되는 게야. 스미스 사상을 여러분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정반대지. 그래서 선진국가, 미국 같은 게 자연식이 무슨 뭐 나라야?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냐? 이런 나라에서는 스미스가 얘기한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기업 민영하고 있다. 일본 그 표현이에요. 특히 이제 선진국가에서도 민영하지. 그 표현 나왔을 거야. 자, 두 번째 능률성의 제고. 자, 공기업 민영화 시켰다. 그럼 자원의 의욕적인 개발 도모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능률성 제고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별표 재정적 자유 감축. 이거는 개발도상국가의 주된 민영화야. 자, 정부에서 공기업 운영하는데 매번 적자야. 343페이지야. 매번 적자야. 골치 아파. 그래서 민영한다고 보는 거예요. 개도국. 자, 그 다음에 쌍가라 사문에 공기업 민영화는 상호 경쟁 체제에 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고, 맨 밑에 최근 거대 정부의 근거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소유의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안 한다? 하고 있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왔던 내용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봤으면 이제 자료를 바꿔서 6절에 책임 운영기관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B급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포인트에 BBB 쭉 나왔어. 저희 좀 가져가야 된다고. 자, 책임 운영기관 자체는 자, 선생님 보자.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NPM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자, 뭐 오늘 뭐 늦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게요. 이거 뭐야? New Public Management. 이걸 이제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해야 하네.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내세운 정부 노선은 작고 어떠한 정부야? 효율적인 정부야. 근데 우리가 파악한 책임운영기관은 이거야. 효율성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정부 조직이야.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조직이라 그랬어요? 정부 조직이야. 그럼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먼저 그럼 뭐야? 공무원이야. 민간이 아니라고. 그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떡하냐? 민간 기업의 관리 방식을 모방해. 벤치마킹해.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 관리 방식을 정부에서 그대로 모방해서 여러분들 도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럼 기관을 만들었으면 기관장 자체가 있겠죠. 그럼 기관장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나중에 뵙겠지만 기관장은 고위 공무원단의 소속이래. 나중에 뵐게요. 이 기관장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개방형으로 임명하는데, 그리고 계약직. 이 계약직을 임기제라 그래 여러분들. 그럼 개방형 자체의 특징은 임명할 때 공무원도 괜찮고 민간기업도 상관없어. 그래서 공직 내에 유능한 인재 자체를 공개 모집을 토대로 한 사람을 선발을 해. 그래서 이 기관장하고 책임 운영기관 자체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국립중앙극장 그러면은 이거는 문화부 소속이야. 그럼 문화부 장관하고 국립극장 사장하고 이 사람하고 기관장 하냐? 둘이 소위 뭐하냐? 직무성과 계획을 체결해. 뭘 체결한다? 직무성과 계약. 1년 동안 내가 달성해야 할 성과 목표, 성과 지표를 협의를 토대로 설정을 해. 설정 딱 끝나서 그럼 어떡하냐? 이제 누구? 기관장 재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 사람은 인사나 조직이나 재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져. 그리고 스스로 집행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 그럼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성과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 어떡할까? 임금이 삭감될까 안 될까? 삭감되겠고, 성과가 좋으면 여러분들 또 성과급이 또 반영이 돼 안 돼? 되겠죠.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 바로 책임운영기관이에요. 영국에서 먼저 만들어져. 어디에서? 영국서. 자, 교재 보세요. 자, 영국과 뉴질랜드. 그 에이전시가 바로 이제 책임운영기관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신공공관리론, 민간기업의 관리 방식을 모방 도입했다. 관리자 기관장한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다. 그 성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나 안 묻는다? 묻는다. 자, 내려가서 특징 1번 별표. 자, 1번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을 통합했어요? 분리했어요? 분리했어요. 분리해가지고 정책 집행만을 담당해. 알았어요? 결정은 누가 하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거고. 집행만 담당하는 거야. 이 집행도 바로 뭐냐? 오른쪽에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야. 자, 제가 좀 전에 국립중앙극장은 민간극장과 경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뭐 아트월도 있고 삼성 무슨 여러분들 극장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경쟁을 한다고. 또 그 밑에 관리자한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서 했어요. 했고 성과에 책임을 진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고 아까 기관장은 임기제. 자, 임기기간이 맨 밑에 2년, 그 위에 5년. 2년에서 또 5년이야. 최소한 2년, 최고 5년 이렇게 설정하도록 돼 있다. 그 표현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함정파는 건 누군데야? 자, 1번에 정책 결정과 집행을 통합해 분리했다. 자, 오른쪽에 성과에 대한 책임이야, 투입에 대한 책임이야. 성과. 그런 게 이제 함정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가시고. 자, 이제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347페이지. 자, 쌍가리 6번에 회계 나왔어 안 나왔어? 회계가 나왔는데 회계는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데 자, 일반 회계는 논점이 없고 거기 동그라미 4번에 특별 회계 나온 거 봐. 특별 회계. 특별 회계는 그래서 적어놔. 운중계 이렇게 적어놔. 운중계 기통관. 운중계 기통관으로 적어놓으세요. 운중계 기통관. 운중계 기통관. 자, 보자. 운영은 운중계 중앙관서회장이 계정별로 하고 그 옆에 나왔죠? 기통관, 기재부 장관이 통합관리한다. 시험 문제는 그럼 어떡하냐?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기재부 장관의 위치를 바꿔서 고르는 문제 한 문제. 됐습니까?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완성 없습니다. 이제 넘겨서 어디를 보냐? 페이지. 자, 350페이지 보시면 중간 조직이 나왔는데 요 중간 조직은 선생님 보자. 우리 앞에서 서드 섹터 배웠어 안 배웠어? 제1도 아니고 제2도 아닌 제3. 제1은 정부, 제2는 민간기업. 그렇지 않은 제3. 중간 조직. 이 중간 조직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NGO가 이를 대표합니다. 뭐가? NGO. 자, 그럼 NGO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는데 352페이지. 자, 쌍가루 2번에 비정부 조직해서 NGO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기서 이제 가져갈 게 있어요. 일단 NGO의 의의를 잠깐 보자. 뭐 개념을 잠깐 보겠는데
읽어보자. 이걸 사회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란 말은 자발적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 그다음에 영리야, 비영리야. 비영리 법인 등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래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자발적인 회원활동과 분권화된 조직구조를 바탕으로 민영화한 수단으로 국가의 사업을 전달하기 수행하는 기구.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쉽게 한 게 맨 밑에 NGO의 개념적 특징이야. 자, 기업번 보자. 기업번. non-profit. 자, profit란 말은 뭐야? 이익 아니야. 그럼 옆에 distributing이란 말은 뭐야? 배분하다 그거 아니야. 근데 너는 전혀 배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때 배분은 추구랑 같아. 추구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두 번째, 포멀, 공식 조직이야. 거기 체제로서 지어버리고 법규에 근거하여 설립해서 법규에 근거하여 설치에 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거예요. 책임 운영 기관 미안합니다. NGO 설치에 관한 법률 그런 게 있거든. 그런 법률에 근거해 설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프라이빗이야. 민간 조직이지 공조직이 아닙니다. 이거 혼동을 많이 해요. 공식 조직은 맞지만 공조직은 아니다. 민간 조직, 사조직이지. 그 밑에 스스로 운영하는 자치조직이고 오른쪽에 아까 회원들의 가입할 때는 구성원 자발성에 의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주셔서 가지고 가시고 기타 임시 조직이 아닌 모르나 이따가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존재하는 조직이고 그 옆에 보자. 주로 결정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활동을 해? 집행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 그 정도는 좀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자, 봐서 문제 또 한 장 넘겨서 354페이지 반가로 4번에 NGO와 정부와의 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그 1번에 기능별 분류 나온 거 있죠? 이거 별표해 두세요. 이게 출제한 도본 나왔죠. 이종수 교수가 쓴 세행정학책 이런 내용인데 대체부안 대립 의전 동반자 공기가 쭉 나왔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부터 리을까지 읽어보면 돼. 그리고 꼭 가지고 갈 게 맨 밑에 미음이야. 미음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게 계속 나올 거야. 동반자 관계를 얘기할 때는 정부하고 NGO가 독립된 파트너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얘기해.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동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완도 아니고 대체도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뭐다? 동반자 관계. 그 정도로 머릿속에 올 수 있잖아. 됐죠? 자, 그거 좀 가져가시고 자 넘겨서 357페이지 조직구조. 자 선생님 보자. 조직구조의 3대 변수 얘기해봐. 공간의 복집, 상황의 3대 변수, 교환이 기환 영재.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재 361페이지에 자 박스 나와 안 나와? 361페이지. 그 우리 앞에서 상황 적응 모형태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잖아. 거기 구조의 변수, 상황의 변수 쭉 나왔잖아. 그거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꼭 개별적으로 가져갈 게 첨삭 지도에 페로우의 기술 나와 안 나와? 알았죠?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고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 하더니 탐슨의 기술 이건 개별적으로 읽어보세요. 숙제입니다. 알았습니까? 숙제 좀 정리하십시오.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64페이지 364 한국의 중앙행정조직이 나왔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366페이지에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이라는 게 나와. 현 조직도야.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동안 시험 문제 한번 2번 나와서 왜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으니까 저 3년차 아니야. 문제가 2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은 또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18보 5처 17정 그거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거 외워둬야 되겠고 자 또 하나 조직도에 보시면 맨 밑에 청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외우는 방 얘기했잖아. 기재부 산하의 청 국간조통 안 적어놨냐? 적어놓자. 국간조통 기재부 산하의 청 이름이야. 국간조통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도라고 외웠어요? 그거 외워야 돼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검찰청은 어디 살아요? 법무부야. 그거 외워야 돼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그 행안부 사상의 청 2가지 얘기해봐. 뭐하고 뭐? 경찰청, 소방청.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외워야 한다. 이거 소속 청은 좀 외워두시고 최소한 국간조통 4가지는 외워둘 거야. 최소한. 그건 암기사항이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한 장을 넘겨보세요. 318페이지 행정각부 해가지고 각부가 하는 일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가져갈 게 있어요. 뭘 가져가냐면은 거기 법무부 나온 거 봐. 법무부 중간에 검찰 행영 형을 집행한다 얘기야. 출입국 관리 밑줄. 출입국 관리를 외교부에서 한다 그러면 틀려. 어디서 하는 게야? 법무부에서 하는 게야. 그다음 밑줄 쳐놓고 이거 하나 가져가야 되겠고 또 하나 가져갈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369페이지에 국토교통부 밑에 세 번째 나오는데 거기 이제 첫 번째 줄 중간에 국토 및 밑줄 수자원 보존 이용 개발이라는 게 나오죠. 그 밑에 해안 하천 및 간척 밑줄 이걸 해양수산부가 한다 그러면 틀려. 이건 어디서 하는 게야? 국토교통부가 하는 게야. 헷갈려 여러분들. 분명히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밑줄을 쳐놓고 좀 가져가십시오. 됐죠? 그 정도는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장 파트 저 1시간 좀 달려왔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쉬는 시간대 한번 정리해서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좀 쉬었다가 조직관리론 파트 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